빨리 갖고 와. 뒷친구. 자, 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인데, 그러니까 내용을 좀 공부하면서 항상 이제 머릿속에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뭐냐면, 막을 통해서 이제 물질들이 이동한다는 건 세포 내부에서 물질들이 만들어진 게 바깥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세포 안에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안에서 쓰이기도 하고 외부에서 영양물질, 여러 가지 물질들이 안쪽으로 들어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세포 막을 통해서 물질들이 어떤 수송 방식으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게 오늘 내용의 주된 주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막에 대한 성질부터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막에 대한 성질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전투가성. 전투가성은 모두 다 투과되는 성질이다. 그래서 물질들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모든 어떤 그 세포 안에 물로 이렇게 채워져 있죠. 세포액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녹아져 있는 물질인 용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용질을 녹이는 용매가 있을 거 아니? 그치? 그래서 이 막을 통해 이동하는 물질들은 크게 나누면 용매하고 용질로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전투가성이라고 하는 건 용매와 용질이 모두 투과되는 성질을 바로 전투가성이라고 합니다. 용매와 용질이 모두 투과되는 성질. 자, 그러니까 세포막 같은 경우에는 전투가성이 아닙니다. 세포막은 특정 물질들은 통과시키지만 특정 물질들은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투가성이 아니다. 그 전투가성은 뭐가 전투가성이냐면 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구멍이 좀 큰 타공성의 체, 타공성의 어떤 체 있죠. 구멍 송송 뚫려 있는 그런 체들 있죠. 뭐 테니스 라켓, 배드민턴 라켓, 뭐 이런 게 전투가성입니다. 뭐 알갱이가 조금 크지 않고 웬만한 것들은 다 통과하죠. 자, 그럼 반투과성은 뭐냐면 용매는 투과. 용질은 투과되지 않는 성질입니다. 투과되지 않는 성질. 자, 대표적인 예가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투과성막을 설명하려고 다른 것도 설명해 주는 거야. 자, 세포막이 바로 반투과성막이기 때문에. 자, 불투과성은 모두 투과되지 않는 거. 용매도 투과되지 않고 용질도 투과되지 않는 거. 뭐 대표적인 게 플라스틱 막. 플라스틱 막 같은 경우에는 물도 통과하지 못하죠. 용질도 통과하지 못하고. 자, 이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런 막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통과하지 못하는 게 바로 불투과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확산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총 이제 세 가지의 어떤 이 수송 원리가 나올 겁니다. 확산, 능동수송, 그 다음에 외포와 내포. 총 세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삼투현상까지.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한 물질의 수송 방법에 대해서 특징과 얘들을 정리해 줄게. 그 중에서 확산은 뭐냐면, 자, 많이 봤잖아요, 확산? 확산 많이 봤을 텐데. 자, 확산의 정의가 뭐니? 총명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확산이란? 이거 얘기하면 초등, 중등, 고딩 수준으로 대답할 수 있어. 떠오르는 게 있을 거야. 그 떠오르는 것들이 아마 초딩일 거야. 왜 말을 못해요? 중딩 초반이야. 중딩 초반. 그러니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건 중딩.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퍼지는 거에 이렇게 얘기하잖아. 퍼지는 거라고 얘기하면 초딩이야. 우리는 이제부터 고등학생이니까 고딩 수준으로 대답해야죠. 근데 중학교 수준에서 좀만 덧붙이면 돼. 그게 뭐냐면 확산은 고농도인 장소에서 저농도인 장소로 용질이 이동하는 거야. 용질이. 그러니까 용매가 아니라 용질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동하는 물질의 용어를 정확하게 내가 지정해주면 돼. 자, 그러면 용질이 이동하게 되면, 자, 고농도의 농도는 어떻게 돼요? 고농도인 장소의 농도는 낮아지겠죠? 용질이 빠져나갔으니까. 얘는 농도가 내려가고, 얘 농도는 어떻게 돼? 높아지죠? 그러면,
자, 고농도인 장소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빠져나가면서 농도가 어떻게 되냐면 같아지죠. 높았던 건 내려가고 낮았던 건 높아지니까. 자, 그래서 용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하면서 농도 평형을 이루기 위하여 이동한다는 거죠. 농도가 같게 되도록 이동을 한다. 그럼 농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이동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는 거. 자, 그래서 자, 이러한 물질들의 이동은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ATP의 소모 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 ATP 소모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고등 수준입니다. 뭐 앞으로 딱 똑같아요. 뭐 대딩, 뭐 직딩 뭐 다 똑같아요. 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나중에 구술 면접 시험 갈 때도 확산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농도평을 이루기 위해서 ATP를 소모하자는 이동입니다. 같이 갑시다 한다고요. 알겠지? 별거 아닌데. 자, 근데 확산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대. 자, 확산의 종류가 단순 확산이 있고 촉진 확산이 있대. 근데 지금 명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건 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이야. 자,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동하는 그런 확산이 아니라 세포에 있는 막을 통한 확산을 얘기하는 거야. 세포 막을 통한 확산이기 때문에 세포 막을 통한 확산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요약을 해주면, 자,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세포 막을 통한 용질의 이동인 거예요. 알겠죠? 세포 막을 통한 용질의 이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세포 막, 용질. 알겠지? 첫 번째가 단순 확산인데, 자, 단순 확산의 정의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세포막 중에서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세포막에는 인지질 이중층과 여러 가지 막단백질이 송송 박혀 있죠. 너 같이 봐야 돼, 두영아. 너 모르잖아. 인지질 이중층과 막단백질이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안쪽에서 제대로 앉아서 보라니까. 나중에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 주려고 그래. 새로운 교재 없나? 네가 알아서 봐야 된다고. 그래도 네가 다른 애들보다 더 잘할 거 아니야, 성경 들으면.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그런 이동을 단순 확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농도는 농도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요. 농도평형, 당연히 ATP 소모는 없습니다. 자, 이거랑 비교해서, 그래서 그런 예가 뭐가 있냐면, 단순 확산이 되는 그런 예가, 대표적으로 기체 분자가 있습니다. 기체 분자. 우리 호흡이라고 얘기하죠. 외호흡과 내호흡일 때 산소가 이동하고 CO2가 이동하는 그런 과정. 호흡 과정. 그래서 뭐 CO2, 뭐 O2, 뭐 수소 기체, 뭐 질소 기체 등등등. 자, 이런 기체들이 이동할 때 단순 확산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지용성 물질인 지방산,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과 같은 이러한 물질들도 마찬가지 단순 확산이 일어나는데, 아까 그 네 번째 걸 안 했구나. 여기 네 번째다가 별표 치시고, 자, 인지질 이중층에 대한 투과성이, 이게 인지질 이중층이 머리에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대칭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이 있으면, 얘가 바깥쪽이고, 얘가 내부면, 자, 바깥쪽에 있는 물질들이 안쪽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이 머리 부분은 무슨 성? 머리는 친수성, 그리고 안쪽은 소수성이죠. 그러니까, 이 막을 통해서 둘러싸고 있는 곳은 다 물로 둘러싸여 있겠죠. 여기도 물로 둘러싸여 있고, 여기도 물로 둘러싸여 있어. 하지만 물에 둘러싸여 있긴 하지만 물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는 있다 없다? 못 들어온다. 왜냐면 그 안쪽에 다 뭐니까? 소수성이니까. 그러니까 친수성 물질들은 인지질 이중층에 대한 투과성이 높다 낮다? 낮다. 알겠죠?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의 투과성이, 친수성 물질들은 투과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잘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거 물론 내가 지금 정리해 주는 건 단백질을 통과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인지 이중충을 통과할 때 그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투과성이 높은 건 바로 지용성 물질이고, 자, 지용성 물질들은 대신에 투과성이 높다. 이 겉부분만 이제 치유성이기 때문에 여기만 뚫어버리면 쫙 통과할 수 있어서 투과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치유성 물질보다. 근데 너무 크면 또 통과를 못하죠. 너무 크면 다 밀어내고 들어와야 되는데, 자, 밀어낼 만큼의 힘이 발생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분자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물질들이 인지질 이중충을 직접 통과해서 단순 확산이 일어납니다. 그 물질이 바로 기체분자라는 거죠. 자, 기체분자들은 다 지금 몇 개씩 붙어 있니? 몇 개씩 붙어 있냐면 다 두 개씩 붙어 있죠. 그러니까 극성이다, 무극성이다. 무극성이죠. 무극성은 소극성이랑 똑같죠. 물하고 잘 친하지 않죠. 그리고 저분자이기 때문에 직접 인지질 이중충을 통과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지방산과 지용성 비타민도, 자, 지용성이 강한 물질로 상대적으로 좀 저분자이기 때문에 인지질 이중충을 직접 통과해서 단순 확산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자, 그럼 이거랑 비교해서 촉진 확산은 뭐냐면, 자, 고농도에서 저농도인 곳으로 용질이 이동하는데, 자, 촉진 확산은 인지질 이중충을 직접 통과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박혀있는 수송단백질을 통과하는 겁니다. 수송단백질. 자, 물질들을 옮겨줄 때 관여하는 막단백질, 그 수송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이 일어나는 걸 촉진 확산이라고 합니다. 됐죠? 간단하지? 마찬가지 확산이기 때문에 이 촉진 확산도 농도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동하는 건 마찬가지고, 당연히 ATP도 같이 소모되지 않습니다. 확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물질들이 얘는 뭐가 있냐면, 뭐 수용성 저분자들. 자, 수용성 저분자들, 뭐 예를 들면 뭐 포도당, 뭐 아미노산 뭐 등등, 뭐 이온들 등등등. 뭐 일반 선택 과목의 생명과학에 전도과정 배웠니? 공부했니? 전도과정. 나트륨과 칼륨,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이동하기도 하고 칼륨 통로를 통해서 이동하기도 하잖아요. 이온들이 전부 다 이때 이온되는 단백질을 바로 수송단백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 선택 과목을 잘 모른다면 통과 때 배웠던 거를 같이 잘 생각해봐. 그래서 만약에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줘. 통과 때 이거 배웠는데 이게 이건가요? 이거랑 이거 비슷한가요? 이렇게 물어보라고요. 이게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과 내용을 연결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연결이 되는 순간 내 머릿속에는 정리가 끝나. 머릿속에 그냥 머릿속에 막 박혀. 근데 연결이 안 되는 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인 거고, 따로따로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건 저장됐다가 서서히 없어져. 서서히 없어져가지고 내가 문제 푸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밑에 수송 단백질을 좀 정리해놨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송 단백질이란 물질들을 운반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얘기하고, 첫 번째 통로 단백질, 그 다음에 운반체 단백질이 있는데, 자, 설명보다 그림을 보면 좀 더 쉽습니다. 그림 보면, 자, 통로 단백질은 구멍이 뻥 뚫려 있죠. 구멍이 뻥 뚫려 있으니까 특정 물질들이 그냥 확산되는 겁니다. 여기가 많은 거, 여기가 고농도, 여기가 저농도로 그냥 이 통로를 통해서 확산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이 통로 단백질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구멍 뚫려 있는 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통로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운반체 단백질은 뭐냐면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처음에는 고농도인 곳에서 얘를 받아. 받으면 이제 움직이면서 다시 열어줘서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준다고, 이렇게. 알겠죠? 근데 물론 둘 다 확산이야. 둘 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긴 하지만 단백질의 형태와 기능이 좀 다른 거죠. 형태와 기능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통로 단백질은 단백질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단백질의
변형 없이 고농도인 곳에서 저농도인 곳으로 확산을 시킨다. 자, 운반체 단백질은 이동하는 물질과 결합하여 단백질이 변형되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시킨다. 그래서 좀 움직인다, 변형이 된다 그러면 운반체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이 운반체 단백질에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 밑에다가 CF라고 적고, 자, 펌프라고 쓰시면 됩니다. 펌프. 자, 이 펌프도 운반체 단백질 중에 하나인데, 근데 촉진 확산할 때는 펌프라고 쓰면 안 되는 게, 이 펌프는 저농도인 곳에서 고농도인 곳으로 ATP를 소모하면서 이동해. 소모하면서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즉 능동성에 관여하는 단백질이라고. 그래서 능동성에 관여하는데 어쨌든 단백질이 변형하면서 물질들을 옮겨주기 때문에 운반체 단백질에 속한다고. 알겠죠? 근데 운반체 단백질이긴 하지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시켜주면 촉진 확산의 운반체 단백질,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시켜주면 펌프 단백질,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개념 이해되죠? 넘어가서 자, 밑에 보면 자, 확산의 어떤 그래프, 확산의 차이입니다.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이 아직까지 차이인데, 자, 그래프로 내가 좀 남겨놨어. 잘 이해해 보자고. 당연히 확산이기 때문에 농도 차에 따라서 더 빨리 움직이는 건 알죠. 여기에 고농도가 엄청 고농도고 여기는 엄청 저농도야. 그러면 이 고농도인 곳에서 굉장히 빨리 이동하죠. 근데 여기는 약간 중간 고농도, 여기는 저농도야. 그러면 서서히 이동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농도 차이가 클수록 확산 속도는 빠릅니다. 자, 근데 단순 확산이라고 하는 건 이동할 때 어디로 이동하냐면, 우리 세포막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죠. 그럼 물질들이 한 번에 많이 들어오겠죠. 그럼 한 번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농도 차이가 어떻게 돼? 농도 차이가 적어지지. 그러니까 빨리 이동한다, 못 이동한다. 이동할 수 없겠죠. 그래서 서서히 증가되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급격히 빠를 수가 없다. 이렇게 이것처럼. 빠를 수가 없고, 농도 차가 적으면 천천히, 농도 차이가 크면 빨리 움직이는. 이게 바로 단순 확산이다. 그리고 이 X축이 시간이 아니라 농도 차이에 따른 그래프라는 거 좀 명심하시고, 단순 확산의 속도는 농도 차에 비례한다. 농도 차에 비례한다. 그냥 간단하게 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촉진 확산은 초반에는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되죠. 자, 급격하게 증가되는 이유가 모든 곳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특정 단백질을 통과해야지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통과해도 농도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단백질을 통해서 몰아서 한 번에 우르르 이렇게 들어오죠. 더 빨리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농도 차에 비례하긴 합니다. 농도 차에 비례하여 초기에 속도가 급격히 증가된다. 자,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자, 두 번째, 자, 증가되긴 증가되지만 결국에 속도가 단순 확산처럼 계속 증가되는 게 아니라 농도 차이에 따라서 농도 차이가 아무리 증가된다 하더라도 증가되지 않고 일정해지는 구간이 있죠. 일정해지는 구간이 존재한다는 거죠. 일정해지는 구간은 왜 그럴까요? 일정해지는 구간, 그러니까 이게 뭐 되게 빠른 거야. 되게 빠른 거긴 한데 더 증가되지는 않는다고. 왜 더 빨리 증가되지 않고 일정해지는 구간이 존재할까요? 뭐라고? 어떤 개수가? 그렇지. 자, 수성 단백질이 포화가 되면 더 이상 빨라질 수 없겠죠. 마치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톨게이트를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차들은 기다려야 되겠죠. 더 갈 수 없고 기다려야 되니까 더 빨리 증가되지 않은 구간이 존재한다. 수성 단백질이 포화되면 속도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을 이용해서 촉진확산과 단순확산을 비교해서 내가 알아낼 수 있으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넘어가서 삼투현상. 자, 삼투현상이 아마 문제에서 문제 풀어보면 더 어려울 거야. 삼투현상은 잘 이해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초반에 풀기엔 좀 어렵다. 삼투 현상의 정의는 뭐냐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반투과성 막을 통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반투과성 막이라는 게. 그러니까 반투과성 막이 아니면 그냥 물질들은 확산되고 말아. 그러니까 용질 자체가 이동해 버린다고. 근데 반투과성 막은 용질은 통과하지 못하고 용매만 통과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용매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원도에서 고농도로 가는 거야. 그래서 반투과성 막을 통해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물 입장에서는 저농도의 물이 많아, 고농도의 물이 많아? 저농도의 물이 많죠. 자, 그러니까 삼투현상은 물의 확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죠? 물 자체의 확산이다. 용매의 농도에 의한 게 아니라 물 자체가 많은 건, 비율이 많은 건 물의 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 확산하고 삼투현상은 거의 비슷해. 그냥 용질이냐 용매의 그 차이야. 근데 이제 용질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용매 기준일 때는 그냥 또 확산이랑 똑같은데. 근데 반투과성 막을 통과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 용질은 통과하지 못할 때 어쩔 수 없이 용매가 이동하는 거라. 자, 마찬가지 농도 평형을 위해서 이동하고요. 농도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물이 이동하는 거고, 농도 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 ATP로 소모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삼투 현상에 의해서 이 물이 이동할 때 미치는 압력이 있죠. 그러니까 물에는 수압이 있으니까, 자, 삼투 현상에서 물이 이동할 때 미치는 압력, 그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하고, 삼투압. 그러니까 삼투압이랑 삼투 현상이랑 혼동돼서 막 쓰는 애들 되게 많아. 삼투 현상이 뭔지 삼투압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삼투 현상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삼투압을 쓰는 경우도 있고, 삼투압을 얘기해야 되는데 삼투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삼투압이라고 하는 건 삼투 현상에 의해서 물이 미치는 압력이야. 물이 이동하는 건 용매가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삼투압이란 삼투 현상에 의해 물이 미치는 압력 값이다. 자, 근데 식이 나와 있죠? 자, 지금 삼투압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P가 바로 삼투압이고, 자, 삼투압은 CRT라 그래서, 자, C는 용액의 몰 농도인데 그냥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액의 농도. 자, 몰 농도는 화학에서 배우시고. 자, 그리고 기체상수가 들어가는데, 왜 지금 삼투압을 공부하는데 왜 기체상수가 들어가나요? 왜냐하면 기체의 압력에서 다운식이야. 왜냐하면 기체 압력에서 모든 어떤 그 압력값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압력의 식에서 삼투압의 공식도 다운식이기 때문에 기체상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온도에 비례합니다. 온도는 절대 온도를 사용한다. 계산할 때는 절대 온도를 사용하는데 이 절대 온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도를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온도가 27도다. 그러면 절대 온도는 300도겠죠. 300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할 때 두 가지만 좀 기억해 주면 됩니다. 온도에 비례하고, 그리고 농도에 비례한다. 온도에 비례하고 농도에 비례한다. 자, 그런데 이제 온도는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이유가, 지금 물질들의 어디에서의 이동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냐면, 생체 내에서의 물질의 이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 생체 내는 온도가 항상 일정하죠. 뭐 때문에? 항상성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 체내는 항상 36.8도에서 37.5 사이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온도의 영향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거의 비슷하다는 거지. 발생해봤자 1도 내외로 적게 발생하니까 거의 영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만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농도에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농도가 높은 용액은 삼투압이 크고 농도가 작은 용액은 삼투압이 낮아. 그러면 힘이 어디서 어디로 미쳐? 큰 힘이 작은 힘을 이기죠. 그러니까 고농도가 있고 저농도가 있다고. 그럼 얘가 얘를 이기죠. 얘가 얘를 이긴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힘이 삼투압의 힘은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힘이 가해지겠죠. 알겠죠? 그래서 뭐 물어보는 문제가 거의 없긴 할 텐데 삼투압 뭐 계산하는 문제가 거의 없던데 내신에서 나올 수 있다. 내신에서는 삼투압을 구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 그래서 계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U자관에서의 삼투 현상을 좀 이해하는 건데, 뭐 당연하게 처음에 이렇게 됐는데 여기 가운데 지금 반투가성막이 있죠. 근데 지금 물이 이쪽 오른쪽으로 지금 물이 이동했죠. 그러면 이 양쪽에 넣었던 이 액체가 이게 가려져 있다 하더라도 어디가 저농도고 어디가 고농도인지 내가 예측할 수 있다고. 왜냐면 물은 항상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니까 여기가 바로 저농도였었고 여기가 고농도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이제 농도가 어떻게 된 거야? 같아진 거죠. 농도가 같아지도록 이제 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농도가 같아진 거지만 처음에 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자,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제 통과하면서 이동을 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오른쪽이 더 높아진 거다. 이따가 몇 문제 좀 풀어줄게. 자, 그래서 삼투 현상에 따른 어떤 그 현상들이 있는데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가 좀 다르게 나타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건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이 표를 되게 중요하게 잘 비교하시고 동물과 식물을 좀 비교해서 좀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저정액은 뭐냐면 농도가 낮은 액체. 등정액은 농도가 같은 액체. 얘는 농도가 높은 액체. 다시. 자, 저정액은 세포보다 농도가 낮은 액체. 그러면 저정액에 집어넣어 주게 되면 세포가 액체보다 농도가 더 높죠. 그럼 물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 세포 내부로 들어오겠지. 세포 내부로 들어와서 동물 세포의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에 힘이 약한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물이 막 들어오다가 어떻게 되냐면 터져버려. 터져버리는 걸 용열 현상이라고 합니다. 용열 현상이 나타난다. 자, 영어로는 라이시스라고 합니다. 라이시스. 이게 되게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디서 많이 경험하냐면 목욕탕? 목욕탕에 내가 물에 탕에 들어가 있으면 손이 쭈글쭈글해지죠. 좀 더 오랫동안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 막 하얗게 되는 거 아니? 이렇게 뿌른다고 얘기하죠. 하얗게 뿔죠. 자, 뿔 세포들이 이렇게 터진 세포들인 거예요. 이렇게 불어버린 거야. 물이 들어와가지고 터져버린 거라고. 그게 하얗게 나타난다고. 벗기면 벗겨지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유입되는 물, 유출되는 물 중에서 누가 더 많아서? 유입되는 게 많아서입니다. 자, 근데 문제 풀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 물은 항상 한 방향으로만 이동하진 않아. 자, 물은 분자기 때문에 분자 운동을 합니다. 자, 분자 운동을 배웠니? 중학교 때 분자 운동 배웠니? 안 배웠다고? 분자 운동 배웠을 텐데. 자, 분자 운동은 그냥 무작위로 이동하는 걸 분자 운동이라 그래. 카오스. 혼돈. 막 움직이는 분자 운동입니다. 근데 무작위로 움직이는 그런 분자들을 방향성을 갖게 해주는 게 농도 구배야. 농도 차이야. 여기 농도가 많고 여기가 농도가 적으면 무작위로 이동했던 것들이 한쪽 방향으로 더 많이 이동하게 된다고. 그럼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건 없다, 있다? 있다. 자, 반대쪽으로 하는 것도 이동하는 것도 있긴 했지만 고농도에서 저농도 이동하는 게 더 많은 것 뿐이라고. 왜냐면 분자들은 분자 운동을 하니까. 알겠죠? 분자 운동하는 걸 방향성을 갖게 해주는 게 바로 농도 차이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써준 이유가 유출되는 물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들어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유출되는 것도 있는 거야. 하지만 들어오는 게 더 많으니까 터지는 거라고. 알겠죠? 자, 그럼 똑같이 식물세포도 저장액에 집어넣으면 물이 들어오겠죠? 자, 물이 들어오지만 식물은
그 안쪽에 세포막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쪽을 또 뭐로 둘러싸고 있냐면, 단단한 세포벽이 있죠. 그러니까 라이시스가 될 수 없습니다. 대신에, 꽉 찼어. 세포의 부피가 1이 됐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이 더 들어왔다고. 근데 어떻게 돼,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리가 있다 치자. 지금 꽉 찼어. 근데 한 명이 더 들어오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명이 더 들어오려고 한다면, 한 명을 빼고 지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여기 빈 공간에 이제 자리를 앉아야 되겠죠. 그럼 너네들이 싫어하겠죠. 눈치 줄 거라고. 야, 오지 마. 눈치 주겠죠. 그런 압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꽉 찬 상태에서 물이 들어오려고 하면 들어오긴 들어오겠지만,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발생한다고. 그 밀어내는 힘을 바로 팽압이라 그래. 더 이상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는 그 힘을 바로 팽압이라 그래. 그래서 얘는 팽압이 발생합니다. 팽압이 발생하는데, 이 팽압이 발생하는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팽윤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이, 세포의 크기가 1인데, 1인 상태에서 물이 더 들어오면, 팽압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팽압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태를 팽윤 상태라고 얘기한다고요. 용어를 잘 기억해. 헷갈릴 거예요, 처음에. 팽윤 상태가 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유입되는 물량이 더 많은 거죠. 자, 그러면 등장일 때는 세포의 농도하고 외부의 농도가 같은 거죠. 자, 그러면 들어가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같겠죠. 그럼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유입되는 물의 양과 유출되는 물의 양이 같다. 그래서 세포에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같습니다. 밑에도 식물도 같다. 너희들은 써줘. 큰 덤표로 하지 마시고 똑같이 써주세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고장액이 집어넣으면 이제 물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세포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겠죠. 유출량이 더 많아지겠죠. 유입되는 물의 양보다 유출되는 물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세포들이 짜그러집니다. 세포가 찌그러진다. 이것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소금을 먹으시면 돼요. 그렇죠. 소금 덩어리를 이렇게 잡아서 굵은 소금, 맛소금 말고 굵은 소금 이렇게 잡아서 입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입에서 느껴지는 게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면 세포들이 다 찌그러지면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다 찌그러지고 터지기 시작한다고. 터지는 게 아니지. 다 찌그러지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 입안에 있는 어떤 세포도 찌그러지냐면 신경세포도 찌그러져. 그래서 아파. 그렇죠. 신경세포도 찌그러지면서 아프다고요. 많이 아플 겁니다. 그래서 다 헐 겁니다. 안쪽이 전부 다 헐어버릴 거라고. 다 벗겨질 거라고. 뭐랑 비슷하냐면 뜨거운 거 먹었을 때, 데웠을 때, 입천장 데웠을 때랑 비슷합니다. 그때도 이제 뜨거운 온도에 의해서 죽어버린 세포들이 이렇게 벗겨지는 거잖아요. 똑같다고요. 그런 층들이 이제 벗겨져 나온다고. 자, 식물 같은 경우에는 물이 빠져나가면 이 동물처럼 이렇게 짜그러지는 게 아니죠. 짜그러지는 게 아니라 이 안쪽에 있는 이 선은 뭐냐면 세포막이야. 세포막.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막은 세포벽이죠. 근데 세포막 안쪽은 무슨 질? 원형질. 세포벽은 후형질. 그러니까 원형질과 후형질이 분리가 일어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원형질의 분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별거 아니야. 그래서 원형질의 분리가 나타난다. 얘도 마찬가지. 유출량이 더 많으면, 유입보다 유출이 더 많으면, 자, 물의 양이, 자, 식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에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원형질의 분리가 나타난다. 근데 아마 문제 풀 때 좀 많이 헷갈릴 거니까 잘 정리를 좀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기 좀 도움이 되게 다음 장 보면, 자, 그래프를 좀 설명해 줄게. 똑같은 맥락이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설명 안 해도 돼. 이거 그냥 이렇다 설명해줘 넘어가도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문제 풀 때 애들이 좀 헷갈리니까, 자, 이 그래프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이거 교과서도 나와. 근데 동물 세포는 그냥 식물하고 비교해서 용혈된다, 그냥 찌그러진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그래프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는 식물세포가 훨씬 더 문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여기다가 별표 2개, 이번 단원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뭐 당연하겠지만, 자, 세포의 크기가 1보다 작은 상태는 식물에서 물이 빠져나간 상태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 원형질의 분리가 일어난 상태. 자, 이 그래프에서 어디냐면 1보다 어떤 상태? 작은 상태입니다. 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1보다 작은 상태를 의미한다고요. 알겠죠? 1보다 작은 상태는 물이 빠져나가서 원형질과 후형질이 분리가 된 상태. 그 상태일 땐 저보다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상태고. 자, 그럼 팽합이라고 하는 건 꽉 찼을 때 발생하는 게 팽합이잖아. 꽉 찼는데 더 들어오려고 할 때 팽합이 발생하는 거라서 이때는 팽합이 발생한다 안 한다? 팽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팽합이 0입니다. 자, 팽합이 0이기 때문에 자, 흡수력이라고 하는 건 물이 세포 내부로 들어오려고 하는 힘이야. 흡수력은 물이 들어오려고 하는 힘. 근데 일반적으로 삼투 현상에 의해서 물이 들어오려고 그래. 그리고 팽합에 의해서는 물을 밀어내는 힘이고. 좀 옆에다가 좀 써놔. 삼투압은 힘의 방향이 세포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작용하고요. 자, 팽합은 꽉 찬 상태에서 또 들어오려고 하는 거니까 밀어내는 압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내보내는 압력이라고. 그래서 내부에서 외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러면 흡수력이라고 하는 건 물이 들어오는 힘이잖아. 그러니까 누구에서 누구를 뺀 값이 결국에는 물이 들어오는 힘이야. 얘는 들어오려고 하는 거, 얘는 나가는 힘이니까. 여기에서 얘를 뺀 값이겠죠. 알겠죠? 삼투압에서 팽합을 뺀 값이 바로 흡수력에 해당되는 값이라고. 자, 흡수력이란 삼투압에서 팽합을 뺀 값인데, 자, 근데 팽합이 지금 얼마라고요? 팽합이 0이죠. 팽합이 지금 0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형질이 분리가 된 상태에서는 흡수력과 삼투압이 어떻다? 같다. 알겠죠? 흡수력과 삼투압이 같은 상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흡수력과 삼투압이 같다. 자, 이제 세포의 크기가 1이 됐습니다. 딱 1. 딱 1이 됐다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꽉 찬 상태, 이제 물이. 자, 이 상태는 이제 팽합이 발생하기 시작하겠죠. 팽합이 발생 시작. 자, 팽합이 이제 0은 아니다 이거죠. 자,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이 팽합이 발생하는 그런 그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얘기했죠? 팽윤 상태라고 그랬지? 그래서 팽윤 상태가 되고, 그래서 이때는 흡수력이 삼투압에서 팽합을 뺀 값이 바로 흡수력이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봐봐. 자, 물은 서서히 좀 들어오고 있어, 계속. 그러면 세포 내부의 농도는 어떻게 돼?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은 들어오고 있으니까. 농도가? 물이 들어오니까. 농도는 어떻게 돼? 낮아지겠지? 그럼 삼투압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삼투압은 아까 농도에 비례한다니까? 그럼 삼투압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고 있겠죠? 삼투압이 낮아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삼투압이 계속 낮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원형질 분리 상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흡수력은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둘이 같으니까 작아지겠지. 점점 작아지겠죠? 근데 이렇게 세포가 1이 되면서부터는 팽합도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팽합을 뺀 값이 흡수력이라서 더 감소하겠지. 맞지? 응. 그 다음에, 자, 팽윤 중에서 이제 최대 팽윤이라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물이 못 들어오는 공간이 없겠죠. 자, 물이 아무리 들어온다 하더라도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는 가장 큰 상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게 뭐 1.3이래.
1.3, 0.3만큼 물이 더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원래 1인데. 자,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최대 평균 상태라고 하는데, 자, 최대 평균 상태 별표. 그러면 최대 평균 상태가 됐을 때는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래는 삼투압은 계속 감소했잖아. 근데 팽압은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증가됐겠죠. 왜냐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오지마 하는 힘이 더 강해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그래프가 지금 삼투압이야. 그래서 삼투압은 점점 감소했을 거고, 자, 팽압은 1부터 이제 점점 증가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된 지점? 같아지는 지점이 바로 최대 평균 상태라고. 그래서 최대 평균 상태일 때는 이 팽압이 맥스 값이다. 팽압이 가장 클 때. 그래서 팽압과 삼투압이 같아지는 시기입니다. 같아져서 더 이상 못 들어오는 거. 들어가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아진 거. 같으니까. 밀어내는 힘하고 들어오는 힘이 같으니까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바로 평균 상태고, 지금 팽압과 삼투압이 같기 때문에 그럼 흡수력은 어떻게 돼요? 흡수력은 0이겠죠. 그렇죠? 삼투압에서 팽압을 뺀 값이 바로 흡수력이었기 때문에 흡수력은 0인 상태가 바로 최대 평균 상태입니다. 간단하지? 안 어렵지? 그래프 나중에 보시고. 그 다음에 능동송. 자, 능동송의 정의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데 어떤 단백질? 운반체 단백질 중에서 펌프 단백질을 이용하는 걸 바로 능동송이라고 합니다. 펌프라고 쓸게요. 자, 펌프. 그래서 이 펌프 단백질의 대표적인,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농도 평을 이루는 게 아니라 농도 차를 형성시켜 줍니다. 오히려 농도 평형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농도 차를 이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시켜봐. 그러면 저농도 농도는 더 떨어지죠. 고농도는 더 높아지니까 오히려 농도 차이를 더 형성시켜 주는 거죠. 맞죠? 그래서 농도 차를 형성시켜 주고, 자, 이렇게 농도 차를 형성시켜 주는 건 자발적으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ATP의 소모가 일어납니다. 자, 그럼 이 ATP는 어디서 만들어져? 무슨 작용으로 ATP가 만들어진다? 세포. 그러니까 세포에서 만들어진 ATP가 여기 능동송에 쓰인다고요. 그러면 세포 호흡을 일어나지 않게 하면 어떻게 돼? 능동송은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시체에서는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시체한테는 이런 능동송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구멍에서 물이 나오죠. 원래는 ATP를 써가지고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해주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이제 세포를 안 하게 되면 ATP가 없으니까 모든 구멍마다 물들이 슬슬 기어 나오는 거죠. 알겠죠? 피도 막 나오고요. 생각보다 좀 징그러워. 그러니까 군대에서 내가 죽은 사람을 좀 봤거든. 자살하는 사람을 좀 봤는데, 내가 이함대에서, 그러니까 이게 도크가 있어요. 이렇게 다리. 이 다리가 배가 지나갈 때는 이렇게 열려. 그리고 배가 안 지나갈 때는 이렇게 닫혀서 사람들 지나갈 수 있게 해준다고. 근데 여기에 아침에 어떤 애가 입을 덮는 그 하얀색 CQ라는 게 있어. CQ에 목을 매달아서 이렇게 죽어 있더라고. 이거를 거의 오후 4시까지 걸어놨어. 왜냐면 부모님이 봐야 된대. 부모님이 이 죽은 장면을 봐야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경남에 사시는데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걸 계속 걸어놓더라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그걸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다 이렇게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좀 보여. 좀 가까워가지고. 근데 얘가 죽은 이유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제 그 행정병이어가지고 죽은 이유를 이렇게 보고서를 쓰는데 여자친구가 도망가가지고 자살했대. 와, 나 그 당시에 되게 충격이었어. 죽은 사람을 딱 보는 그 처음에 그 첫감명이어가지고 내가 그 저수렇게 쓰면서 와, 이게 여자 때문에 죽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얘들아 나중에 남자친구가 군대 가잖아. 그러면 군대 있을 동안만 안 헤어지는 척 해줘. 알죠?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왜냐면 군대에 있으면 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나는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봤어. 근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지. 내가 지금 당장 막 가가지고 막 매달리고 싶은데 그거 못하니까 그냥 죽어버린 거야. 이해할 수 없지만. 가면 그냥 놔두면 되는데, 그치? 다른 여자 사귀면 되는데. 왜 거기 매달리지? 왜 자기가 손해보지? 아무튼, 이게 밑에 나와 있는 게 지금 나트륨 칼륨 펌프의 지금 작용입니다. 그래서, 펌프에 대한 그 예가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이 순서가 문제 나오기도 해. 알겠죠? 이 순서가. 그래서 생명과학 원에, 그러니까 일반 선택 과목의 생명과학 원에서는 그냥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농도 구배가 된다 해가지고 이 흥분의 이동에서 나오긴 하거든? 그냥 간단하게 나오고, 얘는 작용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를 잡고선 어떤 식으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을 한다는 걸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문제에서 나오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 세포 안에 있는 나트륨이 나트륨 칼륨 펌프에 열리면서 붙죠. 그래서 단백질이 지금 움직였지. 그러니까 무슨 단백질? 이거 지금 열리면서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운반체 단백질이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통로 단백질인데 얘가 움직였으니까 운반체 단백질. 그래서 얘가 3개가 들어갑니다. 3개의 나트륨 이온이 안에서 나트륨 이온이 나트륨 칼륨 펌프와 결합한다. 결합한다가 첫 번째 과정.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이게 움직이는 거죠. 자, 반대쪽으로 얘가 움직이는데 그냥 움직일 수는 없고, 자, 이때, ATP가 사용이 되면서 인산기가 하나 붙습니다. 자, 이렇게 인산이 하나 붙는 이런 현상을 인산화라고 해. 말이 좀 어려우면, 산화는 뭐예요, 산화. 이건 적지 마. 산화가 뭐예요? 산화. 산성이 pH가 그 상관없는 건데? 산성이랑 산화는 상관없는 건데? 산화수가 증가된다 또는 산소와 결합한다. 그러니까 산소를 얻는 걸 바로 산화라 그래. 산소를 얻는 거. 그럼 인산화는 뭐야? 인산을 얻는 거. 알겠죠? 인산을 얻는 게 인산화고 산소를 얻는 게 산화라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단백질, 이 펌프 단백질이 인산화가 일어났죠. 인산을 얻었잖아요. 그죠? 펌프가. 색깔 그냥 파란색으로 똑같이 써. 펌프가 인산화되면서 3개의 나트륨 이온을 외부로 배출한다. 그러니까 이 나트륨을 3개가 바깥쪽으로 나갈 때 뭐가 필요하다? ATP가 필요하다고요. 왜? ATP가 인산을 줘야 되거든요. 주변에 막 갖고 있는 그냥 둥둥 떠다니는 인산을 그냥 갖고 와가지고 붙이는 게 아니라, ATP가 준 인산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ATP는 ADP가 되고, 이 인산 하나가 단백질에 붙으면서 인산화가 되면서 3개의 나트륨을 바깥쪽으로 뺀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능동성에 대한 펌프가 바로 ATP를 사용한다고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인산에 붙어 있는 이 펌프가 외부에서 칼륨 2개를 안쪽으로 이제 갖고 옵니다. 2개의 칼륨이 외부에서 펌프와 결합한다. 자, 그리고 인산이 이제 떨어져 가면서 펌프에 인산이 헬이 되면서 두 개의 칼륨이 안으로 유입된다. 자, 이게 나트륨 칼륨 펌프에 나트륨 3개와 칼륨 2개가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나트륨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니? 이걸 좀 정리하자면 3개의 나트륨 이온은
내부에서 외부로 지금 나갔죠? 외부에서 내부로 나갔고, 두 개의 칼륨은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을 했죠. 맞아요. 맞아요. 자, 근데 이 펌프는 이동하는 원리가 뭐라고요? 능동성이죠. 어디서 어디로? 저에서 고로. 그럼 나트륨이 어디서 어디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럼 나트륨의 고농도는 어디야? 바깥쪽이죠. 알겠니? 나트륨 칼륨 펌프는 능동 수송을 시키는 단백질로 전온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나트륨이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동을 시켰으면 바깥쪽이 고농도, 안쪽이 전온도겠죠. 맞지? 자, 그럼 칼륨은 어디가 고농도? 칼륨은 안쪽이 고농도겠죠. 당연하지? 그래서 나트륨의 농도는 외부 먼저 쓸게. 자, 외부가 내부보다 크고요. 칼륨의 농도는 내부가 더 크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또 얘가 또 있습니다. 이게 혈액에서의 어떤 얘인데, 자, 적혈구는 세포고, 그 다음에 적혈구를 둘러싸고 있는 게 혈장입니다. 근데, 적혈구의 바깥쪽에는 뭐가 더 높다, 농도가? 나트륨의 농도가 높다. 그리고 안쪽은 뭐가 높다? 칼륨이 높죠. 이렇게 된 이유는, 적혈구의 막에도 뭐가 있다? 적혈구의 막에도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나트륨을 빼고 칼륨을 안쪽으로 들어보내고 있으니까 바깥쪽은 나트륨이 고농도, 안쪽은 칼륨이 고농도가 형성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됐니? 그래서 이 표를 보고서 알 수 있는 건 나트륨 칼륨 펌프의 작용 때문이다 라는 걸 물어볼 겁니다, 문제에서. 알겠죠? 자, 다음 장의 맨 위를 보면 이제 수송과 능동성이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 피곤해. 자, 능동성과 수송성이 나와 있는데, 자, 수송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농도 차에 의해 이거 잘못 썼다. 수송이 아니라 수동수송이야. 이거 큰일 난데. 수동수송. 자, 농도 차에 의해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을 이동시켜주면 농도 평형을 이루죠. 농도 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농도 평형을 이루기 위해 이동하는 수송 원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수동수송은 뭐냐면 무조건 이 물질들이 고농도에서 전온도로 이동을 해야 돼. 그러면 전온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하려고 해도 이 물질들이 이동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형성되어 있는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저절로 그냥 가는 거죠. 나 가기 싫은데. 나도 가기 싫은데 저절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고농도야. 나의 고농도. 여기는 나의 전농도. 그럼 내가 어떻게 돼? 나도 이렇게 가는 걸 가진다고요. 나는 가기 싫은데.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이동한다 이거죠. 나는 가기 싫지만 수동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수송 원리다. 그럼 이런 얘가 뭐가 있어요? 얘가 확산과 삼투 현상이 있죠. 그러니까 이 확산하고 삼투 현상은 자, 물질들이 농도평을 이루기 위해서 저절로 이동한다고요. 자, 물질들이 막 원하는 곳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동해 버린 거라고. 수동적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수동성이다. 자,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안 돼. 수동이라 그래서 내가 막 수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떤 기계를 조작할 때 수동이면 내가 조작을 해야 되고, 오토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조정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수동속의 의미는 바로 오토야. 알았지? 수동 조작이 아니라 오토 조작이라고요. 알겠지? 저절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자, 능동속은 뭐냐면 농도 차와 상관없이 ATP를 사용하여 물질을 수송하는 방법입니다. 이상한데요. 아까 능동성의 정의는 이게 아니었는데요. 아까 능동성의 정의는 전원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한다면서요. 근데 능동성이 되면 이동하는 곳의 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관이 없어. 처음에는 고든 저든 고든 상관이 없어. 근데 능동성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 처음에는 저농도가 되고 나중에는 무조건 고농도가 돼. 알겠죠? 이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농도차가 형성이 되니까. 그래서 농도차와 상관없이 ATP를 사용해서 물질을 이동시키는 방법을 능동성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거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능동성인데 능동성이 있다. 그래서 밑에 옆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죠. 자, 그림 보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무슨 확산? 이거는 인지질 이중충을 그냥 바로 통과하고 있죠. 단순 확산. 그 다음에 통로 단백질과 온반지 단백질을 통과하고 있는 게 촉진 확산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바로 나트륨 칼륨 펌프, 지금 예로 들어 우리가 설명했던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한 능동성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자. 여기 벽시계로 50분까지 50분까지 자리에 앉아 있어. 숙제 못 고친 학생은 숙제 고치고, 그리고 잠깐 쉬어도 되고. 정수기 옆에 화장실이 있어. 내포작용은 세포 내 섭취라고도 하고요. 세포 내 섭취. 근데 아마 대학교 때는 내포작용으로 배울 거야. 안쪽으로 들어오는 작용이야. 세포 안쪽으로, 바깥쪽에 있는 물질이 막을 통과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물질인데, 근데 뭐 확산 또는 삼투현상, 뭐 능동성으로도 이동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동할 수 없을 때 이동하는 방식이 바로 내포작용이고, 세포 외 배출은 바로 외포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포작용의 원리는 뭐냐면, 자, 그림 보면, 자, 외부에서 안쪽으로 물질이 딱 들어올 때, 이 세포막이 쫙 감싸죠.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주머니를 형성한다고요. 형성하고 나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그런 작용. 자, 원리는 외부의 물질이 세포막에 씌어져 소낭을 형성하여 세포 내부로 물질을 이동시키는 원리입니다. 원리.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자, 세포막이 씌워진다. 그래서 소낭을 형성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머니를 만들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보내주는 거. 자, 특징은 이런 물질들이 계속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세포막의 길이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자, 세포막이 이제 좀 접히면서 주머니를 형성했잖아. 그러면 세포막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짧아지겠죠.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감싸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랩이 있으면 랩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밀면 랩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대신에 내 얼굴을 이렇게 씌워지겠죠. 그런 것처럼 세포막의 표면적은 감소하게 됩니다. 세포막의 표면적은 감소한다. 자, 그러면 계속 감소하게 되면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세포의 크기가 작아지겠죠. 그럼 안 되지. 그래서 세포막이 작아지면 다시 인지질과 단백질을 만들어서 다시 늘려준다고요. 그래서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렇게 감쌀 때 인지질과 이질춘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자, 움직일 때도 ATP가 소모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내포작용의 예 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세포작용 들어봤죠? 백혈구의 식세포작용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자, 음세포작용도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자, 식세포작용은 고분자, 고형의 고분자가 큰 손항에 씌워집니다. 큰 손항에 씌어서 내부로 이동. 그러니까 백혈구가 어떤 외부의 항원들을 이제 감싸서 안쪽으로 백혈구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보낼 때, 그때 물질들이 좀 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고체 덩어리죠. 고체 덩어리를 안쪽으로 이렇게 넣게 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외부에 있는 이 고형의 이 물질들이 인질 이중충보다 더 분자량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인질과 인질 사이로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이 감싸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보내주는 작용을 바로 식세포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음세포작용은 뭐냐면, 이제 액체의 저분자 물질이. 그러니까 액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물질들이 물에 녹아 있어. 그럼 이온 상태겠죠. 그러니까 분자량이 되게 적겠죠. 이런 물에 녹아져 있는 그런 저분자 물질들을 안쪽으로 들어보낼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음세포작용이라고 한다. 이게 마실 음자잖아요. 음료수 할 때 그리고 먹을 식자. 내가 덩어리를 먹을 때는 먹는다. 음료수 먹을 때는 음료수라고 해서 이렇게 마시는 걸 음료수라고 하는 것처럼, 저분자 물질이 작은 손항에 씌어서 세포 내부로 이동한다. 그래서 차이는 크게 두 가지죠. 고체 고분자고 큰 손항이고, 액체 저분자고 작은 손항이다. 이게 식세포작용과 음세포작용의 차이점입니다. 그거 말고는 똑같다. 그래서 밑에 그림이 나와 있죠. 이제 그림 집에서 확인해 보시고, 그림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수용체 매개 세포내 섭취는 뭐냐면, 그림 먼저 볼게. 이 음세포작용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외부에서 이런 표적 분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르몬이야. 자, 호르몬이 모든 세포에 다 작용하나? 아니죠. 이 호르몬마다 표적 세포라고 해서 특정 세포에만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 특정 세포를 바로 표적 세포라고 얘기하고, 자, 표적 세포에는 이런 이 호르몬이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있어. 그 수용체가 바로 막단백질의 형태로 들어있다고요. 저번에 배웠죠? 단백질 중에 수용체 단백질이라고 있다고. 그래서 수용체 단백질을 다 결합을 한 다음에 결합한 채로 이렇게 말리면서 들어와. 알겠죠? 그럼 이렇게 말리게 되면 이 외부에 있던 물질들이 안쪽으로 이렇게 배열되죠. 안쪽으로 배열되면서 이렇게 주머니를 형성한다고요. 그럼 안쪽에 수용체가 붙어 있는 형태로, 주머니 형태로 안쪽에 들어있는 상태로 세포 내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왜냐면 이게 말릴 때 외부에 있는 물질이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그죠? 외부에 있는 게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말리기 때문에 외부에서 안쪽으로 주머니 형성할 때 내부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다고. 이거는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하여 손항을 형성해 내부로 이동한다. 자, 그래서 수용체 매개 세포내 섭취에 예가 있는데, 그 예가 뭐가 있냐면, 얘를 좀 잘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수용체 매개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수용체 매개 세포내 섭취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철 이온, 그러니까 무기염류 중에서 철 이온도 마찬가지, 수용체에 철 분자가 딱 결합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매개해서 들어온다고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호르몬들, 얘는 별표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콜레스테롤, 철 호르몬들이 수용체 매개 세포내 섭취를 통해서 외부에서 내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
자, 이거랑 비교해서 외포작용은 반대입니다. 반대로. 자, 그럼 반대로 될 때도 마찬가지죠. 반대로 이제 바깥으로 나갈 때도 주머니에 씌워진 채로만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주머니에 씌워져 있어야지만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고요. 그럼 이 주머니 누가 만들어?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골지체가 만들죠. 이 골지체가 이 주머니를 만들기 때문에 이 주머니는 바깥쪽으로 물질을 내보내기 위한 주머니죠. 그래서 무슨 소낭이라고 한다? 분비소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비소낭을 합성해서 물질을 바깥쪽으로 분비한다고요. 자, 원리는 골지체가 물질을 분비소낭을 형성하여 외부 세포막과 융합되어 외부로 배출한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분비소낭, 그 다음에 세포막과 융합, 그래서 외부로 배출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이 분비소낭에 있는 이 세포막이, 이렇게 이 분비소낭에 있는 이 막이, 단일막이 이 세포막과 융합이 되죠. 융합이 되면서 내부에 있는 물질만 바깥으로 나가죠. 맞죠? 합쳐진다는 얘기죠. 자, 분비소낭에 있는 막과 세포막이 합쳐지면서 안쪽에 들어있는 물질만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세포막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세포막의 길이가 오히려 더 길어지겠죠. 알겠죠? 그래서 특징이 바로 세포막의 표면적이 늘어난다. 표면적이 증가한다. 그 예로 뭐가 있냐면 마지막 예, 첫 번째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이 세포의 바깥쪽으로 분비될 때 호르몬의 분비. 그러니까 수용체 맥의 세포의 섭취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수용체 맥의 세포의 섭취는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호르몬이 혈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다가 자, 표적세포에 도착을 했을 때 들어올 때 수용체 맥의 세포의 섭취를 하는 거고, 이건 뭐냐면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내분비샘을 바깥으로 나갈 때, 그러니까 혈관으로 들어올 때, 알겠죠? 나갈 때 외포작용을 한다고요. 두 번째, 소화샘에서 소화효소의 분비. 그러니까 이런 얘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소화효소에 의해서 영양소들이 소화된다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이렇게 소화효소들이 소화샘에서 나올 때, 소화샘에 얘들은 뭐가 있냐면, 입에는 입에는 침샘, 그러니까 위에는 다 까먹었네. 위샘, 이자에는 이자샘, 장에는 장샘, 각각의 소화효소들이 있잖아요. 소화효소 다 얘기해줘. 알고 있으면 좋아. 물론 물어보진 않겠지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하고 지금 연결시키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따로따로 얘만 딱 기억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 이거 배웠는데. 그러니까 침샘에서 만들어진 아밀레이스가 침샘의 바깥쪽을 나올 때 이게 외포작용을 한다고요. 알겠니? 왜냐면 침샘에서 작용하는 게 아니잖아. 침샘을 구성하는 세포에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입 안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침샘을 나올 때 외포작용을 통해서 세포막과 융합이 되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분비된다고요. 바깥쪽으로 분비된다고.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배웠는데, 신경 전달 시. 자, 신경이 전달되는 건 뉴런과 뉴런 사이에 전달이 일어나죠? 그 전달이 일어나는 구간을 뭐라 그래? 그렇지, 시냅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축상 말단에서 가지돌기 쪽으로.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는 소낭을 뭐라 그러지? 시냅스 소포. 시냅스 소포가 막과 막이 융합이 되면서 안쪽으로 바깥으로 분비된다고. 알겠니? 똑같다고. 신경 전달 시 축삭 돌기
가지돌기 쪽으로 가지돌기 쪽으로 신경 전달 물질 분비. 이때도 바로 세포 외 배출에 의해서 물질들이 그 전 신경에서 다음 뉴런으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알겠죠? 세 가지의. 자, 여기까지 이론이고, 자, 문제 잠깐 보면, 자, 문제는 다 읽었지? 자, 같이 보자. 여기 보면 성질이 좀 나와 있는데, 농도가 같은 엿당 용액과 젖당 용액을 준비했대. 여기서 엿당하고 젖당은 이당류입니다. 이당류. 탄수화물 중에. 엿당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당류. 젖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이루어져 있는 이당류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당류인데, 자, 이당류 중에서, 그러니까 이 물과 포도당은 모두 통과하는데, 단당류는 통과하는 막이구나. 하지만, 이당류는 통과하지 못하는 막이었네. 맞죠? 그런 막을, 지금 이 사이에다가 뒀다고요. 그러니까 이 포도당은 농도 차이에 의해서 어떤 이동이 일어날까요? 포도당은 용질이니까. 확산이 일어나겠죠. 자, 포도당은 확산이 될 겁니다. 알겠죠? 하지만 이당류에 의해서 이당류의 농도 차이에 의해서는 뭐가 일어난다? 이당류가 통과하지 못하니까 삼투 현상이 일어나겠죠. 용질이 통과하지 못하는 대신에 물이 이동해서 농도를 맞추려고 할 거라고. 알겠지? 자, 그런데 달을 보면 나의 방투하성막에 분리된 U자 간에 A의 기억을 넣고, 자, 기억이 뭔지 지금 안 준 거예요. 자, 기억이 젖당 또는 엿당이야. 자, 그 B에다가는 니은을 집어넣고, 자, 수면을 갖게 만들었대. 자, 그런 다음에 A와 B의 엿당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엿당 분해 요소를 각각 같은 양만큼 집어넣었대. 자, 그러면 이 엿당 분해 요소는 작용하는 게 엿당에만 작용해, 젖당에만 작용해, 아니면 둘 다 작용해? 엿당에만 작용하죠. 엿당 분해 요소는 말테이스인데, 이 말테이스는 말타아제, 말테이스는 엿당만 분해하지 젖당은 분해하지 않죠. 그러니까 엿당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지금 둘 다 넣은 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랬더니 B에서 A 쪽으로 물이 더 많이 올라왔죠. 자, 이거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에 분해 요소를 넣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 자, 분해 요소를 넣지 않았다면 엿당의 농도와 젖당의 농도는 같은 농도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이 A와 B의 엿당 농도의 차이와 젖당의 농도 차이가 어때? 같죠? 그러니까 같은 양만큼 양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아마 높이 변화가 없을 거라고. 알겠죠? 근데 B에서 A 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얘기는 이 엿당 분해 요소에 의해서 농도 차이가 좀 바뀐 거죠. 자, 근데 이 물이 이동하는 건 농도 차이가 클수록 더 많이 이동해, 농도 차이가 적을수록 더 많이 이동해. 클수록 더 많이 이동하죠. 자, 그러니까 농도 차이가 더 크려면 분해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한쪽에만 엿당을 집어넣고 한쪽은 젖당만 넣었잖아. 그러면 엿당 분해 요소를 안 넣으면 안 넣을 때가 제일 농도 차이가 큰 거 아니야? 분해가 안 되니까. 얘는 큰 거, 얘는 작은 거니까. 아니에요. 왜냐면 엿당 분해 요소를 넣으면 엿당의 농도가 내려가잖아. 그럼 농도 차이가 어떻게 돼? 낮아지지. 엿당이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분해 요소를 넣지 않으면 농도 차이가 큰 상태고, 분해 요소를 넣게 되면 엿당의 농도가 내려가니까 농도 차이가 적어지지. 반대쪽에 원래 없잖아. 이걸 이해 못할까봐 지금 설명해 주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얘기는, 물이 이동했다는 얘기는 농도 차이가 큰 젖당에 의해서 이동했다는 거 알겠니? 그러니까 이 A 쪽으로 이동하는 건 젖당 농도에 의해서 B에서 A로 이동하는 양이 엿당에 의해서 A에서 B로 이동하는 양 중에 누가 더 컸다? 얘가 더 컸다는 걸 의미하죠. 알겠죠? 그럼 얘가 더 크려면 분해가 돼서 농도 차이가 적어진 거잖아, A와 B 사이에. 그치? 그러니까 엿당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B에다 집어넣어야지. 알겠니?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단 좀 헷갈리지? 아니, 그렇지? 어렵진 않지만 헷갈리죠? 그래야 돼? 알겠죠? 어렵진 않지만 헷갈려야 돼?
그래서 이쪽이 몇 당 집어넣은 거고 이쪽이 저 당 넣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됐니? 자, 근데 여기 액체는 모두 집어넣었대. 포도당도 집어넣었죠. 근데 포도당은 어떤 이동? 3도 다 나와. 확산되죠? 확산이 일어나고 있죠? 직접 확산되는 거잖아. 자, 근데, 그러면 포도당의 농도는 A와 B가 어떨까요? 자, 포도당의 농도는 A와 B가 어떻다?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농도가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데? 같은 거지. 그러면 확산을 통해서 이동하니까 같아지면 이동 안 하잖아요. 맞지? 자, 그럼 포도당의 양은 어디가 더 많아야 돼? 자, 농도하고 양은 좀 다르잖아요. 지금 물의 양이 어디가 더 많아요? A가. 그러면 농도가 같으려면 포도당의 양은 어디가 더 많아야 되냐고. 그래서 A가 더 큰 거라고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안 봤지만 포도당 양 물어볼걸? 포도당 물어보면 이거 문제는 함정을 본 거야. 함정을 이용하겠다는 거야. 물어보죠? 물어보잖아요, 여기. 포도당의 양을 물어봤을 때는 물이 많은 쪽이 양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야지만 농도가 같으니까. 이해됐니? 이런 거 문제 나온다잉? 내신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나오진 않겠지만 이것들을 물어보는 것들이 나온다고. 이런 함정들이 나온다고요. 비슷한 함정들이. 그 다음에는 다 이론 문제라. 아까 전에 체크해 준 게 뒤쪽에 뭐 세포호흡 저해제는 거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세포호흡 저해제? 세포호흡 저해제가 어딘지. 이거 53번? 자, 53번 한번 풀어볼래? 자, 보자. 그림은 어떤 세포에 물질 X가 이 세포 안과 동일한 농도로 들어있는 병액을 넣고, 자, 물질 X가 이 세포와 동일한 농도로 들어있는 병액에 넣었대. 농도 같대요. 자, 근데 일정 시간 지난 후 세포호흡 저해제를 처리했대. 그럼 저해제를 처리했더니 갑자기 세포 내의 X의 농도가 어떻게, X 맞지? 물질 X의 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니?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높여주고 있었던 건 ATP를 소모하는 이동에 의해서 높아지고 있었다는 거 알겠니? ATP를 소모하면서 안쪽으로 이 물질 X를 세포 안쪽으로 농도를 이렇게 넣어주고 있었는데 세포 저해제를 처리했을 때 갑자기 들어오는 양이 줄어드는 건 ATP를 소모하는 이동이 일어나고 있었구나라는 걸 반증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이동? 능동성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문제는 능동성으로 문제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 능동수송에 의해서 안쪽으로 이 물질 X를 넣고 있었다. 즉 바깥쪽에서 세포의 안쪽으로 물질 X를 펌프를 통해서 넣고 있었구나. 자, 이때 ATP를 소모하고 있었구나 이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X의 농도는 어디가 고농도? 물질 X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넣고 있었으니까 X의 농도는 어디가 고농도? 펌프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을 이동시키니까 안쪽이 고농도겠죠. 그리고 바깥쪽은 저농도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ATP가 안 만들어지는 순간 이 펌프 작용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내부에서 이 물질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알겠니? 그래서 T1일 때 X가 세포 바깥에서 안쪽으로 능동성된다. T1일 때는 아직 저해제 처리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동이 일어나고 있겠죠? 맞죠? 그래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능동성된다. 맞는 말. 맞지? 자, X의 안쪽과 바깥쪽의 농도 차이는 T1일 때가 T3일 때보다 크다는데 ATP가 사용돼서 펌프 작용이 일어나면 농도 차이가 어떻게 돼? 크겠지. 왜냐면 전원도에서 고농도로 계속 퍼 올리고 있으니까. 근데 자, T3일 때는 이제 확산에 의해서 이제 빠져나간 거야. 안쪽에 고농도니까 확산에 의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어느 정도 농도 차가 적어진 상태라고. 그러니까 농도가 누가 더 차이가 커야 돼요? 능동성 되고 있을 때가 크니까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꼭 표시해줘. 왜냐면 이게 보다 때문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T1일 때가 T3일 때보다 크다. 그러니까 맞나? 아, 맞구나. 됐니? 그럼 세포 안에서 바깥쪽으로의 X의 이동은 바깥쪽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거. 이거는 확산이야, 능동성이야?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건 확산이겠죠. 바깥에서 안쪽으로 능동성이 일어났으니까. 자, 확산은 농도 차이에 의해서 일어나니까 농도차가 누가 더 크다고요? T1일 때가. 속도는 T2일 때하고 T2하고 T3일 때 보면 점점 확산이 일어난 거잖아, 지금. 그럼 농도 차이는 T2일 때가 커요, T3일 때가 커요? 농도 차이가. 그치. 그럼 T2가 더 커야지. 계속 농도가 이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중이니까 당연히 덜 이동했을 때가 농도차가 더 크겠지. 그래서 T2가 더 빠를 거다. T2일 때가 T3보다 빠르다. 그래서 맞는 말. 됐나요?